네, 들으신 것처럼 내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 건물로 출석합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은 김 지사에게 신문할 사항이 많다고 밝혀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특검의 김 지사 소환 조사, 쟁점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2가지 정도로 좁힌 상태인데 드루킹과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고 쟁점이 이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알았는지 여부 이 정도가 되겠죠? 킹크랩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마 처음 그 단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풀 운동하는 그냥 지지자 중 한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선거 도와줘 하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고 이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검 측은 먼저 이거부터 이제 질의를 할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출판사에 2-3번 정도 방문한 거는 맞다. 하지만 나는 킹크랩 같은 거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18일 날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서 시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운전기사가 파주 식당에 파주 근처의 어느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며칠 전에 그 압수수색 해갔잖아요. 특검이. 거기서 휴대폰이랑 PC도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날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동선이 나오면 퍼즐은 맞춰지는 거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간 거는 맞지만은 이게 존재는 몰랐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그 특검이 제출하는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연 보고서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15명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그 증거의 구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킹크랩을 시연했던 장소 내부의 CCTV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황 증거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게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그 김경수 지사하고 보안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USB에 저장해놨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A4 용지로 300만 장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댓글 조작 사실을 매일매일 상황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댓글 그 링크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이렇게 보내줬다는 건데 만약에 댓글을 지시를 했으면은 그냥 보내준 데서 그치지 않고 보고를 받고 이거를 검토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는 사건 발생하고 한 5달 있다가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는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나온다면은 뭐 운전기사의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경수 지사의 동선까지 해가지고는 어떤 유리한 정황들은 특검 쪽을 향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특검이 여기에 더불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 총영사직 인사청탁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긴 한데 이것을 올해 지방선거와 새롭게 묶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줄 것을 뭐 약속하는 행위를 뭐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익을 줄 것을 제한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에 따르면은 2017년 11월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내 지방선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선거 정치 지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 김경수 지사가 그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거는 2018년 4월이거든요. 그리고 하마평은 있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출마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을 그런 시점이라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이 저렇게 언론에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김경수 지사의 말만 듣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또 댓글 작업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사실 주목하는 것이 드루킹이 직접 제출했던 USB인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시그널 대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 지사가
재벌 그 개혁 공약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황 자체는 그 예. 재벌 공약에 대해서 뭐 자문을 구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시절이고 예. 여러 지지하는 자문 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벌 개혁도 그렇지만은 개성공단은 드루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 지지를 했던 여러 이 지지 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봐라 이렇게 뭐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선거에 도와달라 그러고 뭐 인사를 제안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댓글 공작까지 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정황 증거 정도는 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지지자 중에 1인이다. 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김경수 지사가 같은 이름의 김경수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한보그룹 비리,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같은 이런 대형 사건을 좀 수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거물급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김경수 지사는 뭐 내 비중에 있어서 난 도정을 중시를 하고 특검은 나에게 1%의 비중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예. 1%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자 이제 바로 또 선임을 한 게 김경수 지사 나름의 그런 위기의식의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한 순간에서는 좀 더 법리에 능하고 경험이 많고 노련할 것 같은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연륜도 있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의사를 찾아가듯이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근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 무죄라든지 형량 감경이잖아요. 만일 이게 김경수 지사가 뭐 시연회를 갖거나 뭐 제안을 했다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떤 법리 다툼이나 증거력 싸움으로 간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는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사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일단 거죠? 지사직은 그 형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는지 어떤 혐의로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국민이 가졌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경남도지사직 상실 위기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성급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소환되니까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BMW 차량에서 계속해서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민관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EGR 배기가스 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 생산되는 차부터는 예. 그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그 다음에 배관의 설계를 변경을 했더니 그때부터 생산된 차는 화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 EGR 장치는 디젤 차에만 부착이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가솔린 차에서도 또 화재가 났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이 원인이 맞냐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은 화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각 나라마다 환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게 소프트웨어 그 설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원인에 대해서 지금 중구난방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예, 화재가 유독 많이 많이 발생해서 발생했다고 그러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이게 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매일 나오고요. 그냥 네. 하루에 한 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는 지금 이게 국민으로서는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국토부는 어떤 강제 수사권이 있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혐의가 발견되면은 수사를 의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BMW가 만약에 이제 뭐 영업 기밀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는. 예, 그러니까 국토부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 사실을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늑장 리콜을 했다, 뭐 자체 뭐 그런 혐의가 드러난다면은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은 과징금은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게 BMW의 매출액을 고려를 할 때 700억까지라고 하고 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간접적인 강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판매 중지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건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압박은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늑장 리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해당 차량 10만 6천여 대를 오늘 14일까지 리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일정 내에 완료가 될지 의문이라서 이렇게 업체가 좀 리콜에 소극적인 이유, 좀 늑장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처벌도 약하지만은 좀 우리나라의 국토부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에요. 근데 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미국 같았으면은 이거 벌써 대응을 했을 것이다. 지금 그쵸.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늑장 대응을 했고 이걸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만 가져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BMW가 좀 우리나라를 쉽게 본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배제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손해가 뭔지를 어떤 그 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는 소송을 길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손해가 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도 얼마 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때까지 차 한 대라도 더 팔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집단 소송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차주들이 그냥 한 명씩 또 각자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차주 중에 한 사람이 소송을 했잖아요. 예.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다 같은 사람들한테 미쳐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허점과 어떤 정부의 늑장 대응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태가 빚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뭐 집단 소송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예,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는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저번에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냐 통탄스럽다 그냥 책상 한번 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국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국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몰카 범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얘기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가 여성에게만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한 이제 시위가 오늘 열렸잖아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몰카는 그냥 우리가 몰카라 그러면 몰래 찍는 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몰래 찍었다고 이게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라든지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만 처벌이 돼요. 몰카라고 예. 하면.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몰카 때문에 못 살겠다. 수사 제대로 해달라. 그다음에 보는 사람도 처벌해달라 이거거든요. 예. 몰카 때문에 못 살겠는 거는 맞죠. 지금 여성들 보면은 뭐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벽이나 구멍, 문 같은 데 막 구멍 난 거 많거든요. 사실 네. 그게 몰카였다는 거를 저는 얼마 전에 알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수사도 초범이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 벌금형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제대로 검거도 안 되는 데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왜 보는 사람도 문제냐는 거면 왜 몰카를 찍겠어요. 이걸 어디다 팔라고 찍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 사업이 성행을 하는 거는 수요자들이 있기 있다는 때문에요. 얘기군요. 근데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게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이런 음란물 같은 거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거는 봐도 그냥 소지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거든요. 유포를 예.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서버를 해외에다 두고 그냥 돈을 벌고 그냥 돈을 벌면서 그냥 불법 광고 가지고 돈 벌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건데 이분들 얘기도 의가 있어요. 의미가. 예. 사실 보는 사람들도 공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더 성행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몰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분들 얘기하는 것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전국 지하철, 터미널, 대중교통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의무를 위반한다면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효과가 좀 있을지 일단 뭐 불안감은 덜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덜어지기에는 저는 솔직히 세 발의 피라고 봐요. 이게 예. 뭐냐면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실 같은데 이렇게 고정 몰카가 있는지 점검반들이 다니면서 보고 네. 그냥 휴대폰 같으로 찍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암만 점검을 해도 밝혀내는 게 한계가 있고 특별 점검반들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안경 끼고 모자 쓰고 와가지고는 쓱 설치를 하고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책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 하지만은 또
또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를 어떻게 높여야 할지, 처벌 범위를 인적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다각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좀 높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처벌 수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이런 지금 특별 안전반 같은 점검, 그다음에 처벌의 범위를 그러니까 형량뿐만 아니라 인적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동 청소년 뭐 음란물뿐만 아니라 그냥 보는 사람 그냥 소지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